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위에서 자,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애들이 이 미친놈들이 바로 6월 달에 이제 전쟁을 일으켜. 그러면서 진짜 이 6.25 전쟁이 터지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역사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픈 순간인데, 자, 배경은 이제 간단하게만 체크할게요. 중국의 공산화. 중국이 49년에 공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됐던 마오쩌둥의 붉은 군대가, 그러니까 미국의 후원 속에서 있었던 거대한 중국 국민당, 짱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이기고 그들을 그러니까 중국 앞바다, 그러니까 타이완으로 쫓아내고 중국 대륙 전체를 공산화시키게 돼요. 됐죠? 이게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애치슨 선언은 이게 50년 10월, 이거 6.25 전쟁 전이에요. 이거 배경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 이제 오답 요원으로 가끔 6.25 전쟁에서 물어보면 이제 6.25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닌 거 골라라. 그럼 이런 거 이제 오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애치슨이 당시에 새롭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뭘 발표했냐면 극동아시아의 미국의 방어 라인을 발표한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의외였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극동아시아 방어 라인에 누가 빠지냐면 한반도가 빠져요. 그리고 대만도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위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밖에 대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대만에 있던 미국의 군대는 밑에 쪽 필리핀으로 빠지고요. 대한민국에 있던 미군은 그 밑에 있는 오키나와 쪽으로 미군이 빠져버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미국의 극동아시아 방어 라인에 당시에 대한민국과 대만을 뺐다라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지. 물론 이게 세계사적으로 당시에 유럽이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유럽이 사실은 그리스 내전 상태였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로 뭐 설명하기도 하지만 조금 이상하다라는 사실은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 지금도 좀 있어요. 자, 이게 배경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을 통해서 자, 38도 전방위선에서 이들이 한 방에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의 진행으로 갈 건데, 여러분 6.25는 시험에 그렇게 엄청 많은 거면서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제법 그래도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6.25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6.25 전쟁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능검을 대비하는 단계에서는 순서. 앞에서 제가 전쟁하면서도 계속 이 말씀 드렸죠. 전쟁은 기본적으로 뭐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순서만 먼저 체크하고 가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그래서 스테이지 1이 북한이 주도하는 거야. 됐죠? 북한이 남침을 하고 그 다음에 원사이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유엔군의 참전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공군의 참전. 그리고 네 번째가 휴전 협상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은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 문제는 이렇게 크게 쿼터를 나눠 놓으셔야 돼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그래서 이렇게 자, 네 단계로 나눠집니다. 북한군의 남침. 실제로 전쟁 전에 이승만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진 통일을 한다. 그래서 무력 통일을 한다. 그래서 이승만이 백두산 태극기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백두산에 가서 태극기 꽂겠다. 근데 결론은 이승만은 진짜 입으로만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6.25 전쟁에서 대해서 배우지 않으셨나요? 수업 시간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진짜 그 당시에 6.25 전쟁이 땅 하고 터졌을 때 북한이랑 우리는 전력이요. 진짜 게임도 안 됐어요. 여러분 하물며 당시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에 탱크가 진짜 단 한 대도 없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에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던 거 알아? 그래서 진짜 아예 전력 자체가 박격포 아예 그냥 북한이랑 게임이 안 됐어요. 북한 김일성은 그러니까 계속 이 전쟁을 계속 준비해 왔거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오쩌둥에게도 그다음에 스탈린에게도 계속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하게 허락해달라, 도와달라 계속 한다고. 그런데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마오쩌둥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대했어. 그리고 이게 얼마 전까지 국국내전 했는데 중국 국민당이나 공산당 싸울 때 사실 그 미국도 개입된 전쟁이었거든. 그리고 소련도 전혀 개입 안 될 수 없었고. 그런데 근데 전쟁을 뭘 또 하냐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만나러 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련이, 근데 결국은 소련이 어떻게 하냐면 소련이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소련이 무기만 이제 북한 김일성한테 잔뜩 팔아먹어요. 그리고 마치 도와줄 것처럼 하는데, 근데 실제로 6.25 전쟁이 북한이 김일성이 성공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말 소련이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만약에 북한을 진짜 김일성을 확실하게 한 번만 밀어줬으면 우리 진짜 끝장났습니다. 끝장났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일요일날 새벽을 기해서 한 방에 밀고 내려오는데 그냥 소위 말해서 원사이드 게임이었어요. 그냥 대한민국 아예 상대가 안 됐고요. 그냥 3일 만에 바로 서울 함락되고, 자, 서울 함락되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밀리냐면 낙동강 라인까지 밀려요. 그러니까 진짜 전라남도까지 다 밀린 거야. 여수 뭐 이런 데까지. 됐죠? 그래서 싹 다 밀려요.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보니까 전쟁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바로 이걸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돼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되는데, 근데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거 뭐 배우셨죠? 이거 들어보셨죠?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어요. 5개의 상임이사국. 그런데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분 다수결이 아니에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각각이 다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5개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 조심하실 게, 중국이 공산화는 됐지만 아직은 중국 국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국민당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중공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요때까지는 중국 국민당이야.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소련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러니까 군대, 유엔군 파병 자체가 그러니까 불허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다수결이 아니라 5개 나라가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개 나라만 거부를 해도 유엔군은 파병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소련이 결정타를 해. 그럼 소련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유엔군이 파병이 되냐? 소련이 그냥 불참하면서 기권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지. 여기서 거부권만 한번 행사해 줬어도. 근데 소련이 그냥 사실은 못 본 척 해버린 거야. 됐죠? 그래서 유엔군 파병이, 그러니까 6월 25일날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럼 6월 말에 바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그 2차 대전의 영웅 중에 하나였던 더글러스 메가더가 유엔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엔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엔 결의 이후에, 유엔군의 참전 결의 이후에 지금 전쟁 진행상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니네 어차피 안 될 것 같다야. 그러면 방어 라인이 넓으면, 전력의 차이가 날 때 방어 라인이 넓으면 니네들 어차피 방어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낙동강에 직결을 시켜라요. 그래서 낙동강에 배수해진을 치고, 그래서 낙동강이라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여기서 막으면서 시간만 끌어라요. 그러면 그동안에 유엔군이 간다. 그래서 유엔군의 어떤 이런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싹 다 포기하고 낙동강 라인에다가 전체를 직결시켜요. 그리고 이제 버티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버티면서 시간이 또 며칠 벌리자 이때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전쟁의 향방을 가른, 그래서 이제 2단계 스테이지 2로 가는 거야.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상황이 또 급반전돼요. 자, 당시에 그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작전이에요. 이게 이제 9월 15일인데, 여러분 인천이 우리나라 서해 바다가 세계적인 그 이제 조석 간만의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이렇게 큰 곳은 상륙작전을 하기가 원래 굉장히 어려운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북한도 인천으로 상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쪽 서해안 쪽 어딘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전혀 안 했던 건 아닌데, 이게 정말 완전히 뻥 뚫린, 그러니까 뻘밭에다가 이 군대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한테 진짜 너무 노출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몇십 킬로의 뻘을 뛰어야 되는 거거든. 10km에서 20km 가까이 되는 거, 뻘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희생도 크고,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좀 비슷한 경우였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진짜 극적으로 성공하긴 했죠. 근데 그렇다더라도 그 이제 불과 몇 년 안 돼서 이거 이제 그런 비슷한 사실은 이제 위험한 이 방법을 또 쓰느냐. 근데 사실은 정말 이게 메가더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가더의 사실은 어쩌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작전이 그래서 엄청난 대성공을 거둔 거야. 그래서 한 방에 그 이제 인천 상륙에서 라인을 끌어버리고, 그 다음에 9월 28일 서울을 바로 수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8도선을 이제 회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밀고 내려왔던 북한 군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뒤로 고립이 돼버린 거죠. 됐죠? 북한군은 고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힘이 공군의 힘이잖아. 그래서 폭격을 앞세워서, 자, 북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8도선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 유엔군이 참전을 했으면, 만약에 북한군이 침략군이라고 그러면 치자. 그러면은 38도선을 회복하면 거기서 끝내야지. 예를 들어 그 위로 더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니네가 또 새로운 침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8도선을 넘는다면 우리 중국과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죠, 형님? 그러면서 막 중국이 압박을 해요. 자, 그러나 북한군과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은, 그러니까 유엔군은 그냥 38도선을 넘어버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연합해서 38도선을 넘어서, 자, 이제 평양을 수복하고, 10월에 평양을 수복합니다. 자,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로 갑니다. 자, 이번에 중공군이 전격 참여하게 돼요. 실제로 이제 중공군의 참여가 조금 늦었던 건 원래 소련이랑 같이 참전하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중국이 형님 갑시다 막 하는데 스탈린이 오케이 하면서 계속 이제 콜라 먹는 척 하는 거야. 됐죠? 부국곰들이. 그래서 뭐 잠깐만 이게 먹던 것만 좀만 먹고. 자, 그런데 계속 콜라만 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마오쩌둥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소련 애들이 요것만 하고 갈게 그게 뻥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소련은 참전 안 할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오쩌둥이 고민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 중국 공산화도 도와줬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혈맹, 그럼 북한을 우리만이라도 그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이 전쟁에 또 휘말리지 말고 그러니까 소련처럼 그냥 외면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중국의 결정은 뭐냐면 우리는 간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군이 전격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사실 메가더가 중국을 너무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을 공산화시켰던 사실은 중국의 불군 군대를 너무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엄청난 사실은 뭐 인천상륙작전 같은 대단한 이벤트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계속 깨진 거야. 계속. 됐죠? 그래서 결국은 함경도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끊기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로 내려가는 길도 이렇게 끊겨요. 양쪽이 그냥 중공군한테 다 끊겨버린 거야. 그래서 국군, 미군 해가지고 여기에 함경도 쪽에 이렇게 아예 그냥 포위당해버립니다. 우리도 북한 애들이 인천전쟁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흥남에 전부 모여서 당시에 뭐 군 수송선뿐만이 아니라 민간 수송선까지 다 총동원돼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원하는 북한의 주민들까지 뭐 일부 포함해갖고 여기서 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유명한 흥남철수. 12월 흥남철수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사후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사후퇴는 중공군의 참전을 우리가 후퇴한 날짜가 아니라 이 일사후퇴는 다시 서울을 뺏긴 거예요. 서울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밀리냐면 오늘날의 오산 평택 라인까지 밀려요. 됐죠? 그러니까 중군에서 밑으로 다시 밀려내린 거야.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메가더가 전격 해임됩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사실은 미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최고의 군인들이 계급장이 별이잖아요. 별. 그죠? 근데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계급장은 여러분 별이 4개예요. 별이 4개. 그래서 요 4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통 대장이라 그래요. 대장. 그래서 자,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래서 포스타. 이게 군대 군인이 여기가 끝이거든. 근데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5스타가 한 명 있어요. 5스타. 별이 5개야. 그런데 메가더는 당시에 별이 5개였어요. 왜 역사상도 이 사람이 최초야. 됐죠? 그래서 뭐야? 뭐 돌침대야? 그래서 진짜 별이 5개였다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 마찰이 되게 컸어요. 미국 대통령도 어떻게 함부로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어떻게 메가더가 잘렸냐면, 그러니까 요 시기에 메가더가 전쟁의 확전을 주장해요. 확전. 그러니까 어디 미국이 전쟁하는데 건방지게 중국 새끼들이 왔어. 배달도 안 시켰는데 잔뜩 왔어. 그리고 니네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원자폭탄이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메가더 자서전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메가더가 확전을 주장해서 미군의 추가 병력, 추가 파병과 함께 당시에 미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원자폭탄의 숫자가 대략 20개에서 30개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벌레같이 밀려오는 이 중국 새끼들 다 그냥 원자탄으로 녹여주겠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트루먼도 감당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언론 플레이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누군가 이게 뭐 정말 실수겠어요. 누군가 뭐 살짝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이 언론으로 흘러나가. 근데 실제로 당시에 여러분 6.25 때 미군도 이 땅에 와서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일 막 반전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 왜냐면 진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젊은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한국이라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정말 죽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전쟁에 미군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막 반전 시위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되게 안 좋을 때야. 그런데 실제로 메가더가 이렇게 확전을 주장했다는 게 언론에 터지고 여론이 확산되자, 그러니까 메가더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메가더가 해임당합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본국으로 송환되고 라즈베이라는 새로운 유엔군 사령관이 와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자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지휘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메가더에서 막 라즈베이 바뀔 때라 이게 언제가 언제다 뭐 이게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왜냐면 이게 뭐 부임하고 이렇게 오는 날짜가 있고 정식 부임하는 날짜가 있고 막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건 서울을 수복해요. 됐죠? 그러니까 서울을 수복하고 아까 1월 4일날 서부 뺏겼다 그랬잖아. 근데 6월에 다시 수복을 해요. 자, 그리고 38도선에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되자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큰형님인데 쪽팔리게 계속 콜라만 먹는 척했던 소련이 어떻게 하냐면, 소련이 자 이제 쪽팔리잖아. 그래서 잽싸게 유엔을 통해서 사실은 휴전을 제안해요. 그러니까 유엔을 통해서 휴전을 제안하고 유엔이 자 미국에게 다시 공식적으로 휴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도 바로 오케이가 된 거야. 그리고 이때 미국이 새롭게 대통령이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실은 6.25 전쟁 때문에 당시에 이제 트루먼은 민주당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진짜 6.25 전쟁에서 미국 너무 많이 죽거든요. 미군도 많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후보였던 아이젠하워가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가 34대 대통령이 돼요. 근데 아이젠하워는 선거 공약부터가, 대통령 공약부터가 내가 이거 전쟁 끝내겠다는 거였거든. 내가 빨리 휴전을 시키겠다. 그래서 자 새롭게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그래서 아니다. 대통령 바뀌기 직전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트루먼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선거인데, 그러니까 이제 똥줄이 타는 거야. 이 전쟁 진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 있는데 53년에 대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빨리 이제 전쟁 끝내야 된다. 자, 그래서 미국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돼요. 이러면서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51년 7월에 사실은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데 정말 휴전이 최종 체결되는 거는 53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년이 더 가. 됐죠?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근데 그때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게 포로 송환 문제야. 됐죠? 그래서 포로 송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날개단에 써놨어요. 자, 남쪽에서는 뭐냐면 자유 송환을 하자야. 자유 송환. 여기 날개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뭐냐면 강제 송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로 대립을 했던 거예요. 이걸로 대립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제회담 제네바 기구의 그러니까 공식 원래 매뉴얼은 뭐냐면, 공식 매뉴얼은 북한이 얘기한 강제 송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송환이라는 게 뭐냐면 포로들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자야. 그러니까 지금 그 남한에 잡혀 있는 북한 인민군들 중에 내가 북한 인민군에 끌려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 잡혔는데, 그럼 나를 북한으로 보내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자유대한민국에 남겠다. 이런 사실은 북한 인민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자유송환이에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럴싸하죠. 근데 왜 국제기구였던 제네바 합의에서는 왜 강제송환으로 규정돼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요. 포로들에게 자유 선택을 준다는 말 자체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로 교환은 이런 식이에요. 한 나라가 포로를 3만 명을 데리고 있잖아? 그럼 한 나라는 10만 명을 데리고 있어? 예를 들어 근데 포로 송환을 해? 그러면 3만 명 교환하고 7만 명은, 그러면 나머지 7만 명이 남잖아. 그러면 7만 명은 어떻게 할지 다시 합의하고 그딴 건 없어요. 그딴 건 없어요. 제네바비는 3만을 받으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10만도 무조건 넘겨야 돼. 그리고 무조건 넘기는 거지 거기에 이걸 물어본다 저걸 물어본다 어쩌고 저쩌고 한 조항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포로한테 자유의지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거제도 방공 그 포로 수용소라고 불리었던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야, 북한에 여기 남한에 자유 대안에 남고 싶은 사람 왼쪽으로 빠져. 나는 무조건 북한은 끝까지 올라갔다. 그럼 우측으로 빠져. 그럼 이렇게 갈라놓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야,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내가 북한으로 가겠다 그래버리면 나는 지금 이 포로 수용소에서 있잖아. 완전히 극렬한 빨갱이로 찍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게 진짜로 이거 진짜 보내주는 거 맞아? 이렇게 해놓고서는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자주 선택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제네바비에는 그 협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체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오거든. 그러면서 휴전이 지연된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승만은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 백두산 태극기 이런 얘기 계속 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치는 거지. 이제 한국한테 언제까지 끌려다니면서 정치를 계속 전쟁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 난 끝내겠다. 이 생각이 명확했거든.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도 이승만이 전쟁을 안 끝내려고 그러니까 한국을 뺍니다. 그리고 이제 회담을 어떻게 하냐면 그 미국이랑 그 다음에 북한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 애들도 와서 엄청 죽었거든요. 이게 어쩌면 중국군이 군대로 군인 숫자로는 중국이 제일 많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회담을 하는 거야. 한국 빼고. 왜냐면 계속 휴전 안 하겠다니까. 전쟁 계속 하겠다니까. 계속 백두산 태극기 막 그런 얘기 하니까 미국이 미치는 거지. 아니 백두산 갈 거면 너 혼자 가라고. 왜 나까지 데려가려고 그래. 자,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정부를 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면 날 빼고 할 수 있겠어?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보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그래서 자, 거제도에 가서 방공포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산당을 싫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민군의 자유의지로 온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전격 풀어버려요. 6월 달에. 그러니까 실제로 6월 달에 원래 협상이 체결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책상을 걷어차고 나가버리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회담이 진행 중인데 한쪽에서 포로를 일방적으로 만약에 죽였다고 생각해봐. 일방적으로 풀어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야 이건? 회담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이 깨진 거야. 그래서 당시에 바로 요때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예요. 아이젠하워라. 아까 아이젠하워라 그랬잖아. 34대. 그렇죠? 그래서 대선에서 결국 민주당이 져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후보였던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되거든. 그리고 나면 아이젠하워가 이거 그러니까 트루먼이 무능해서 한국 정부에 끌려다닌 거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면 한국전쟁 내가 한국에도 직접 가겠다. 내가 이거 무조건 휴전시킨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 근데 아이젠하워도 앞뜨거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진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자, 그래서 바로 아이젠하워가 진짜 이승만한테 사과해요. I'm sorry.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잘 몰랐다. 그래서 근데 우리 휴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휴전이 되겠냐? 원하는 걸 해줄게. 그래서 이승만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나도 확실하게 미국이 지켜준다는 걸 약속하고 그 다음에 경제 원조 약속해라.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다 들어주기로 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옵션 7월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다음 10월이 되면 그래서 약속했던 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돼요. 자, 그래서 결과갑니다. 자, 정치 분단의 고착화 그리고 남북한 모두 독재 체제가 강화되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실 북한도 계속 가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김일성의 라이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미제 스파이야. 됐죠? 네, 그래서 자, 미제 스파이 이렇게 해서 제거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반공 이데올로기가 생기죠. 그래서 이 독재 정권이 정책 숙적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색깔 논쟁으로 가는 거야. 빨갱이라고, 종북 세력이라고. 됐죠? 자, 이러면서 양쪽 다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 됐죠? 자, 그리고 10월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미국이 그 휴전하기 전에 약속한 거라 그랬잖아. 됐죠? 그래서 한미 약속대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휴전을 이승만이 허락하는 대가로 미국과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경제 원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25 중에 민간 피해. 그래서 국민 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사건, 요건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승만의 실정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정 가운데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이 되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요 상황 속에서 자, 개헌을 해서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25 전쟁 중에 민간 피해까지 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기출문제 하나 푸시고 자, 요번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자, 기출문제 갑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 가에서 다 발표된 시기 했는데 여러분 여기는 요 파트는 일단 순서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순서. 자, 그러면 이 문서가 뭐냐? 일단 문서가 뭔지를 알아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문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독립은 삼상회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의한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거래. 느낌 왔어요? 자, 근데 요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조랑 4조가 중요해. 3조가 무슨 얘기냐면 토지제도. 됐죠? 지주제, 토지제도의 개혁 내용이고 4조가 친일파 처단 문제예요. 근데 친일파 처단 문제, 토지제도 문제 전부 똑같은데 자, 읽어보면 말이 그냥 대충 넘어가. 됐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입법기구가 만들어질 건데 입법기구한테 하라고 우리가 말을 하겠다야. 그러면 당신들은 뭐 할 건데? 아, 당신들은 나중에 만들어질 입법기구에다 내가 그거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일파 문제라고 말해주겠다고, 전달해주겠다고. 뭔 소리야. 그럼 이 사람들 전달 안 해줘도 전달해줄 애들 많지. 전달해줄 사람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느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 좌우합작 7원칙이네. 그쵸? 뭐라고요? 좌우합작 7원칙. 여러분, 좌우합작 7원칙 그러면 바로 딱 기억나셔야 돼요. 46년 10월. 그랬죠? 그러니까 좌우합작위원회니까 그 1차 미성공이 깨지고 이승만이 정읍 발언하고 그래서 이제 단종론 본격적으로 얘기하니까 자합작위원회가 7월에 만들어지고 10월에 자합작 7원칙이에요. 되죠? 그 다음에 본위원회는 최고 5년 4개국에 의한 미영중소 신탁 통치를 한대요. 뭐? 신탁 통치. 끝났다. 이거 나오면 뭐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1945년 12월. 그렇죠? 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잖아. 됐죠? 모스크바 삼상회의. 자, 그 다음 외국 군대 다 나가라. 됐죠?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본성명서에 서명한 재정당이나 사회단체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아가서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래. 아, 느낌 오셨어요? 김규식의 남북 협상파잖아. 그래서 남북협상파가 활동했던 남북연석회의. 됐죠? 남북지도자회의의 결의문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이건 뭐야? 분단이 확정되는 48년 4월에 분단만은 막아보자. 그리고 평양에서 사기회의 한 거잖아.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순서는 어떻게 돼요? 뭐가 제일 먼저 와야 돼? 나가 제일 먼저 와야 되네. 여기 45년 12월이니까. 그리고 46, 그리고 48. 요 순서네요. 되시죠?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가, 나, 다 발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냈으면 정답 3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 가, 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자, 이렇게 해서 6.25 그다음에 이제 친일파 청산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로 저희 가야 되는데 이승만 정부 얘기 조금 하려고 했는데 저 다음 강의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